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 성웅그룹 본사 54층.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직 강도진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얼음장 같은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처참해 보였습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기획안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도진의 오른쪽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서윤 비서실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도진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내밀었습니다. 한서윤은 성웅그룹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자 완벽한 비서의 표본으로 불리는 인물로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사장실의 문지방조차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과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대변해 주는 듯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업무의 효율성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자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적당한 온도의 냉수를 크리스털 잔에 담아 소리 없이 그의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유능함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유능함 뒤에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비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임원회의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도진은 피로가 몰려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스케줄을 브리핑하려 했으나 도진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보고를 받고 싶지 않다는 그의 무언의 압박을 읽어낸 서윤은 즉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조용히 뒷걸음질쳐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굽 높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의 가장 구석진 칸으로 들어간 서윤은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정장을 벗어던지고 낡은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로 갈아입는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매끄럽게 정돈되었던 머리카락을 대충 묶어 올리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던 얇은 금태 안경 대신 두꺼운 뿔테 안경을 눌러 쓰자 거울 속에는 성웅그룹의 엘리트 비서 한서윤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고에 찌든 평범한 20대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이중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잠적해버린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막대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비서 월급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기에 서윤은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서여윤이 도착한 곳은 마포구의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포장마차였고 그곳은 낮에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소음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색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함과 웃음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늦었다며 등짝을 세게 내리쳤고 서윤은 아픈 내색을 할 겨를도 없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곧장 불판 앞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치고 기름이 튀어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닭발과 꼼장어를 뒤집으며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를 검토하던 손으로 밤에는 기름때 묻은 집게와 가위를 들고 취객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지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를 생각하면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마차 안은 더욱 혼잡해졌고 서윤은 테이블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술병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들이 서윤을 부르며 반말을 하거나 희롱 섞인 농담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성웅그룹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나 심심풀이 땅콩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 지옥 같은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머릿속으로는 내일 아침 도진에게 보고해야 할 일정들을 되새기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강도진 사장은 숨막히는 사교 파티장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지루함과 권태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왔지만 그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늘 고독과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와 압으로 점철된 파티장은 그에게 질식을 안겨주었고 도진은 충동적으로 기색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포장마차의 불빛과 그 안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도진은 듣지 않고 재킷을 벗어든 채 차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진이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과 냄새가 그를 압도하며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 대신 형광등의 적나라한 불빛과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이었습니다. 도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플라스틱 의자에 불편한 감촉을 느끼며 묘한 해방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주방 쪽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는데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헐렁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는 그가 아는 그 누구와도 매치되지 않았지만 일에 몰두해 있는 그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긴장감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윤은 막 구워낸 안주 접시를 쟁반에 담아들고 돌아서다가 입구 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뿔테 안경을 고쳤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아무리 셔츠 차림이라 해도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흐르는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의 상사 강도진 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에 서윤은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비서로 통하는 자신이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서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들켰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녀는 그저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도진 역시 쟁반을 든 채 굳어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 속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과 땀에 젖은 앞머리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와 분위기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비서 한서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응시하던 도진의 눈이 커다랗게 떠지며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냉철한 표정만 짓던 그녀가
목 늘어난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은 그에게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포장마차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고, 이 우연한 만남이 불러올 파장을 예감한 듯 두 사람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강도진과 한서윤은 서로를 응시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도진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그제야 도진은 정신을 차린 듯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아는 체를 하거나 놀란 기색을 드러내면 그녀가 감당해야 할 수치심과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장마차를 빠져나왔지만 그의 심장은 전례 없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잔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뒷문을 열어주자 도진은 털썩 주저앉듯이 채올랐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포장마차의 불빛을 백미러를 통해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비서실장이 밤에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나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도진은 머리를 감싸쥐며 그녀가 왜 그런 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알던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도진이 폭풍처럼 사라진 뒤 포장마차에 남겨진 서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짚어 버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사장님이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겨있던 경악과 실망감을 떠올리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내일 아침 책상 위에 놓여있을 해고, 통지서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매며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손님들의 주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좁은 옥탑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백 번도 넘게 사직서를 쓰는 상상을 했고, 도진에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현실은 그녀에게 도망칠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두꺼운 화장으로 피로의 흔적을 감추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장 차림으로 무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윤은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4층에 도착하고 사장실 문이 열리자 이미 출근해 있는 도진의 뒷모습이 보였고, 서윤은 숨을 죽이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하기 위해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묵묵히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찰나 도진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우자. 서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서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실장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혹은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는 건가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순수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개인적인 사정은 없으며 회사 처우에 만족한다고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읽어내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나가보라며 손짓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그녀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필요한 업무 지시 외에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언제 자신을 호출하여 해고를 통보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작은 실수조차 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도진 역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수시로 서윤의 자리를 훔쳐보며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그 생경한 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을 겹쳐보느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낡은 반창고가 자꾸만 신경 쓰였고 그녀가 가끔씩 피곤한 듯 목을 주무르는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정리하며 서윤에게 먼저 들어가 보라고 지시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와 다시 익숙한 이중생활의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지만 어젯밤의 충격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 때문에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10시가 넘어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포장마차 입구에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아버지가 빌린 사채빚을 받으러 온 수금원들로 험악한 인상과 거친 말투로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사정하듯 그들을 말렸지만 사내들은 테이블을 발로 차며 당장 이자를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주방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하며 돈을 갚지 못하겠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엮이기 싫어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고 포장마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손목이 남자의 억센 소나기에 잡혀 붉게 달아오르는 순간 서윤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고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장마차의 천막이 거칠게 젖혀지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란스럽던 포장마차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입구 쪽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서 있는 강도진의 모습은 이 누추한 공간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서윤과 사내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고 그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며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그들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한 채 서윤의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도진의 악력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서윤의 손목을 놓았고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호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만년필로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고 그것을 남자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 이자 노름하는 데는 충분할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그리고 이 여자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의 액수를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도진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엉망이 된 테이블과 깨진 술병 조각들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도진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도진이 재빨리 돌아서서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도진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는 떨고 있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이제 그만 가자고 짧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부할 힘도 없이 그의 이끌림에 따라 포장마차를 나섰고 두 사람은 차가운 밤거리로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채 탄 뒤에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에 가까웠습니다.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윤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대신 이제부터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사장과 비서라는 수직적인 관계에 균열이 생기며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던 강도진의 검은색 세단은 한강공원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 섰고 차 안에는 무겁고 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들려오는 것은 오직 차창을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도진은 핸들을 꽉 잡고 있던 손을 풀어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조수석에 앉은 한서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포장마차에서의 소란과 도진의 개입으로 인해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상태였고 그에게 자신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들켰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윤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음을 깨닫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그러나 물기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사와 빚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도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남긴 수억 원의 빚,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 어머니와 홀로 남겨진 아픈 남동생의 이야기는 그녀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낮밤 없이 일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웅그룹에서의 높은 연봉조차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이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동생의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는 자신이 곁에 두고 있던 사람이 이토록 깊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준은 그동안 서윤을 그저 일 처리가 완벽하고 감정이 없는 유능한 비서로만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빈틈없는 모습으로 출근하기 위해 밤새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였을지 상상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연민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의 작은 어깨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빚을 해결해 줄 테니 더 이상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며 사장님의 동정을 받아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궁그룹 사장실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녀를 쫓으며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무거운 서류 뭉치를 들려고 하면 직접 나서서 들거나 그녀에게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오라며 강제 휴식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배려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얼음성 같던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해하면서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는 서윤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성웅그룹의 2인자이자 도진의 숙적인 최민석 전무가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도진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물로 도진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도진의 뒤를 캐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소란과 도진이 그곳에 나타나 돈을 뿌리고 한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그 여자가 도진의 최측근인 한서윤 비서실장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도진을 철통같이 보조하던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최 전무에게 있어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전무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들을 풀어 서윤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엘리트 비서의 이중생활이 얼마나 흥미로운 스캔들감이 될지 계산해 보았지만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하여 도진의 숨통을 조이기로 결심하고 은밀하게 사채업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최 전무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서윤의 채권을 모두 사들였고 이제 그녀의 목줄은 도진이 아닌 최 전무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도진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틈타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고 병실 창가에 앉아 링거를 맡고 있는 동생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거친 사채업자가 아닌 정중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빚을 탕감받고 싶다면 오늘 밤 지정된 장소로 혼자 나오라는 알 수 없는 제안을 던지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이것이 단순한 빚독촉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신의 치부가 더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도진에게 폐가 될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퇴근 후 남자가 알려준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회원제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가득한 클럽의 프라이빗 룸 앞에서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인 최민석 전무가 최고급 양주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들어오는 서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손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서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이곳에 왜 부르셨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최 전무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그것이 서윤의 빈 문서와 그녀의 포장마차 아르바이트 사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최 전무는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잔인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서윤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것은 물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그 대가로 강도진 사장의 일거수일투족과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도진을 배신하고 자신의 스파이가 되라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서윤은 모욕감에 치을 떨며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최 전무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서윤의 동생과 그 주위를 서성이는 건장한 남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서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전무는 만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허튼 짓을 한다면 동생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으며 강도진 사장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인질로 잡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분노와 절망으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당장은 그의 요구에 굴복하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도진은 퇴근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서윤 때문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는 비서실 직원들을 통해 서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녀가 퇴근 후 곧바로 사라졌다는 보고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직접 차를 몰고 그녀의 집 근처와 포장마차를 돌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핸들을 거칠게 내리치며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고 서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자신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넘어갈 무렵 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클럽을 빠져나왔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거리를 걸으며 최 전무의 협박과 도진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도진을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동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화면에는 강도진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울리는 전화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내린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에게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서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짧게 말하고는 도진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전무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가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를 속이고 동생과 도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이전의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그녀의 인생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소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웅그룹 로비에 들어서는 서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최 전무와의 위험한 이중첩자 놀이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진과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최 전무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서윤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감정을 숨기며 아침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뒤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두뇌 싸움은 성웅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최민석 전무와의 치명적인 거래가 성사된 다음 날 한서윤의 출근길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죄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윤의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동자를 두꺼운 화장으로 필사적으로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최 전무가 건네준 암호화된 대포폰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시한폭탄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며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서 사원증을 태그하는 순간 삑 하는 기계음이 마치 너는 이제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소리처럼 들려와 서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54층 사장실에 도착한 서윤은 습관처럼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가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며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잠시나마 그녀의 불안한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 사장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서윤의 등 뒤에 섰을 때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과도한 반응에 의아함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녀를 질책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는 다가와 서윤의 손에서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내려놓으며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었지만 서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최 전무는 대포폰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도진의 오늘 일정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결제 서류의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윤은 책상 아래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갈등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동생의 병실을 감시하고 있다는 최 전무의 협박이 떠오를 때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정보들을 골라 전송하며 시간을 벌었지만 이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도진을 향한 배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죄책감에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도진은 서윤에게 외식을 제안했는데 이는 평소 구내식당이나 배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하여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재킷을 챙겨 입으며 거절은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일식당으로 향했고 프라이빗 룸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서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세심하게 배려했고 그 모습이 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사과를 건넸고 서윤은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내의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실장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쥐고 있던 찻잔이 부서질 정도로 꽉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짓이 이 남자의 유일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사장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오후 최 전무로부터 본격적인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가를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웅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업으로 도진이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해온 야심작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만약 내일 아침까지 정확한 입찰가를 넘기지 않으면 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끔찍한 협박을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 몰렸고 도진을 살리기 위해 도진을 배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최 전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끌려다닐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판을 뒤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작성해둔 입찰 서류 원본에 접근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입찰가는 7,800억 원이었고 최 전무는 이 숫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찰가를 7,800억 원이 아닌 8,200억 원으로 수정한 가짜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USB에 저장하여 최 전무에게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최 전무가 이 거짓 정보를 믿고 경쟁사에게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자신이 직접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유도하여 결국 입찰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 전무가 정보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거나 교차 검증을 시도한다면 서윤의 목숨뿐만 아니라 동생의 안전까지 장담할 수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원본 파일의 작성 시간과 메타데이터까지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는 그녀가 수년간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실무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도진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고 서윤 역시 퇴근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피곤한 듯 목을 돌리며 서윤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 보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녀는 최 전무의 하수인과 접선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초조함을 감추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책상으로 다가왔고 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 단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긴장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진은 어젯밤 포장마차에서의 일이 자꾸 생각난다며 그곳에서 일하던 서윤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의 완벽한 모습보다 더 생동감 있고 자유로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가끔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소주 한 잔에 시름을 털어버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느꼈고 그가 자신을 단순히 고용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도진에게 닿기 전에 공기 중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진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간 사이 서윤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계단 참에는 최 전무가 보낸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에게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윤을 훑어보며 내용물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도진이 갑자기 인터폰으로 그녀를 호출하자 다시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이중 스파이 행각이 들통난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며 회사 내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쥐새끼가 있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보안팀을 가동해 내부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고 서윤에게 이번 감사의 총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파헤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전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에 젖어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넘긴 정보가 아주 유용했다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약속대로 빚을 청산해주고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서윤은 그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여 도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치고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비서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권력 다툼 한복판에 뛰어든 전략가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전무가 내일 이사회에서 입찰건을 두고 도진을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어 논리와 역공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도진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이사회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교묘하게 브리핑 파일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그를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서윤의 방 불빛만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고
성웅그룹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도진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뒤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조망하며 최 전무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 전무가 예상대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문제 삼으며 도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서윤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최 전무는 입수한 서윤이 조작한 입찰가를 거론하며 회사의 재정을 파탄낼 무모한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침착하게 최 전무의 공격을 받아내며 반박했지만 최 전무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며 도진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준비해둔 자료가 빛을 발할 순간이 왔는데, 도진이 서윤이 챙겨준 파일의 뒷장을 넘기다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최 전무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데이터와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가 분석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밤새 준비한 비밀 무기였습니다. 도진은 잠시 의아한 눈빛으로 서윤을 돌아보았고,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도진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를 들어 보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은 서윤을 사장실로 불러들였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아까 회의실에서의 자료는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준비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미리 준비한 대답대로 사장님의 평소 생각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대신 한 발 더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는 서윤의 마음속에 쌓아둔 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애틋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웅그룹의 운명을 가를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부을 듯이 잔뜩 흐려 있었고, 묵직한 먹구름이 본사 건물 꼭대기를 집어삼킬 듯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에게 있어 비서로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강도진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감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출근길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사회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도진 사장 측과 최민석 전무 측 이사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게 했습니다. 최 전무는 맞은편에서 여유만만한 미소를 띠고 펜을 굴리며 도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뒤편에 배석하여 회의 진행을 돕고 있었지만 최 전무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 전무는 신도시 개발 입찰건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고, 도진은 서윤이 준비해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예상외로 입찰건에 대해 길게 늘어지지 않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며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성웅그룹의 리스크 관리와 기업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사진들은 다름 아닌 서윤이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모습과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위협당하고 있는 적나라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수군거리며 서윤과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그룹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장이 사채업자들과 결탁되어 있으며 밤에는 천박한 술시중을 들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강도진 사장 역시 자질이 부족하다며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윤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지금 무너지면 도진까지 함께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진은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최 전무를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이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제발 참아달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냈고 도진은 그녀의 애처로운 눈빛에 차마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이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사장님과는 무관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인해 회사와 사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울먹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직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 시간부로 성웅그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지자 도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최 전무 측 이사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해명을 요구해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정처없이 거리를 걸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지켜야 할 자리도 잃어버린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없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역시나 최민석 전무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목소리로 사퇴쇼는 아주 감동적이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비웃으며 동생의 병원비를 계속 지원받고 싶다면 얌전히 지시를 기다리라고 협박했습니다. 서윤은 분노에 차서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병원에 있는 동생을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윤은 일단 몸을 숨기기로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괴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도 나타난 남자들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괴한 중 한 명이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약품이 묻은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독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며 의식이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서윤은 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절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결국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난장판으로 끝난 후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회사를 뛰쳐나와 서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를 쫄딱 맞으며 서윤의 집과 자주 가던 포장마차 그리고 병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옥탑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병원에서는 동생이 며칠 전 보호자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것이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 최 전무의 더러운 계략임을 직감하고 주먹으로 병원 벽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서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영상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고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한 도진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윤이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에서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변조된 음성으로 최 전무의 요구사항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도진이 가진 성웅그룹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권 승계를 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서윤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협박과 함께 영상은 뚝 끊어졌습니다. 도진은 휴대폰을 꽉 쥐어 액정에 금이 갈 정도로 힘을 주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경영자의 것이 아닌 분노한 야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전무가 단순히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서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비열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치을 떨었습니다. 도진은 비서실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비밀 보안팀을 소집했고 그들에게 오늘 밤 서울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최 전무의 은신처를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낮고 서늘했으며 이제 그는 법과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정신을 차린 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고통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손발은 단단한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과 녹슨 기계들만이 널려 있을 뿐 빛이 들어오는 창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최 전무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거만한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고 흔들며 강도진이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 아니면 냉정하게 너를 버릴지 내기라도 해볼까라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최 전무를 노려보며 눈빛으로 저항했지만 속으로는 도진이 자신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단순히 구조를 기다리는 나약한 공주가 될 생각이 없었기에 묶인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밧줄의 매듭을 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익혔던 밧줄 묶는 법과 푸는 법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며 손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창고 구석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진은 보안팀장으로부터 최 전무의 명의로 된 비밀 별장이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체 없이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달리는 도진의 차는 마치 분노의 화살처럼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권총을 곁눈질로 확인했는데 이는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살상용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무사히 구해내고 최 전무를 파멸시키겠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갔고 서윤은 탈수 증세로 인한 현기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도진의 연락이 늦어지자 초조해하며 부하들에게 서윤을 위협하라고 지시했고 건장한 사내가 다가와 서윤의 뺨을 때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윤은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을 느꼈지만 고통보다는 오기가 생겨 눈을 부릅뜨고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려왔고 창고 문이 폭발하듯 부서지며 누군가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바로 흠뻑 젖은 채 살기를 띄고 서 있는 강도진이었고 그의 등장에 창고 안에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진은 피를 흘리며 묶여있는 서윤을 발견하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최 전무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우아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친 주먹과 발길질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고 그 기세는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최 전무는 예상치 못한 도진의 급습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도진의 보안 요원들이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은 몰래 쥐고 있던 유리 조각으로 밧줄을 끊는 데 성공했고 묶여있던 손이 자유로워지자 곧바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서윤과 도진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빗물과 땀냄새 그리고 비릿한 혈향이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도진은 제왕적인 경영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마치 길거리 싸움꾼처럼 처절하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를 둘러싼 최 전무의 하수인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지만 곧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그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날아오는 강목을 팔로 막아내며 고통에 신음했지만 시선은 오로지 구석에 있는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가 도진의 뒤통수를 노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닥쳤고 도진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둔탁한 타격음이 창고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맞은 소리가 아니라 서윤이 바닥에서 주운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격자의 팔을 정확히 가격한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던 조금 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를 악물고 도진의 등 뒤를 지키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생존 본능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취객들을 상대하며 험한 꼴을 수없이 봐왔던 그녀의 경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겁고 긴 쇠파이프를 힘겹게 지탱하면서도 도진에게 달려드는 적들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찔러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윤의 거친 숨소리에 전율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뜨거운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최민석 전무는 자신의 부하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승리를 확신했던 여유로운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비상구를 향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도진은 최 전무의 비겁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눈앞의 적을 발로 차 밀어버린 뒤 맹수처럼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최 전무가 다급하게 철문을 열고 빗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의 손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최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의 차가운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멱살을 잡고 최 전무를 일으켜 세워 벽에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의 주먹이 최 전무의 얼굴, 바로 옆 벽을 강타하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도진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내 비서가 아니라 내 사람이고 내 자존심이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 전무는 도진의 기에 눌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도진의 보안팀과 함께 출동한 경찰 병력이 창고 주변을 포위하며 진입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번쩍였고 최 전무는 그제야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최 전무와 그의 일당들을 연행해 가는 동안 창고 안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서윤이 쇠파이프를 떨어뜨린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통증과 피로가 몰려온 듯 그녀의 몸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도진은 한 걸음에 달려가 쓰러지려는 서윤을 받아 안았고 그녀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감의 눈물을 터뜨렸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사장님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흐느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직 서로를 지켜냈다는 사실만이 그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안아 올려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서윤은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지만 도진은 치료를 마친 뒤에도 그녀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워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성웅그룹 최민석 전무의 납치 및 감금 혐의와 횡령 비리에 대한 속보로 도배되었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전무가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서윤이 기지를 발휘해 남겨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윤은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도진은 철저하게 언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서윤은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고 침대맡에 엎드려 잠든 도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자라난 수염은 그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 서윤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도진이 부스스 눈을 떴고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몸 상태를 물으며 물을 건넸고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빚은 자신이 해결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법적으로 응징하고 불법 채무를 무효화시켰으며 동생의 치료비 또한 재단 후원 형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과분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정당한 대가이자 나의 개인적인 사죄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시 비서실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며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에 가까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도진은 당황하여 이유를 물었지만 서윤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고 그 답은 화려한 오피스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느꼈던 그 생생한 삶의 감각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확고한 결심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진은 서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옥탑방 앞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라고 말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도진의 차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요리책들을 어루만지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성웅그룹은 도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무와 관련된 부패 세력은 모두 축출되었고 도진은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완벽한 비서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었고 도진은 가끔 텅 빈 책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서윤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퓨전 포장마차에 대한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사진 속 셰프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도진 사장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뚫고 성수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사진 한 장은 지난 몇 달간 죽어있던 그의 감각을 단번에 깨워놓았고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작정 이곳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세련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달빛 식당이라는 소박하지만 운치 있는 이름이 적힌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차를 세우고 잠시 창밖을 응시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셰프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차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맛있는 냄새가 그를 반겼고 오픈 키친 안에서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한서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꺼운 뿔테 안경 뒤에 숨은 소심한 비서도 아니었고 생활고에 찌든 포장마차 직원도 아닌 자신의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한 오너 셰프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진은 입구 쪽에 서서 그 눈부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자신이 알던 한서윤이 이토록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윤은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문 쪽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을 감지하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손님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큰 키와 귀티 흐르는 외모의 남자가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고 그는 꿈에서도 그리던 강도진 사장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고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놓칠 뻔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맡긴 뒤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도진에게 다가가는 매 걸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고 주변의 소음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도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서윤을 보며 숨을 들이켰는데 가까이서 본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예전의 그 완벽한 비서 미소가 아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사장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진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고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예약은 안 했는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쿡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특별히 VIP석으로 모시겠다며 그를 식당의 가장 안쪽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위해 직접 요리를 만들었는데 메뉴는 과거 포장마차에서 도진이 처음 맛보았던 꼼장어 구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음식을 맛본 도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서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식사를 하는 동안 서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식당을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서윤은 회사를 그만둔 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지금의 가게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고 고백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독립심과 강인함에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두 사람은 가게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도진은 최민석 전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회사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근황을 전하며 그 모든 것이 서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뿌듯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옛 부하 직원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자신에게 서윤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장과 비서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로서 동등하게 마주하고 싶다며 서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차가웠던 밤 공기는 따스한 온기로 바뀌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은 퇴근하면 넥타이를 풀고 서윤의 식당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서빙을 돕거나 설거지를 자처하며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게 서열 순위에 드는 대기업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르는 모습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도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순간이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고 서윤 역시 그런 도진을 보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했고 달빛 식당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준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달빛 식당의 프랜차이즈화와 식품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요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단순히 연인으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공정한 계약 조건 하에 투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서윤이 도진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당당한 사업가로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첫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 도진은 달빛 식당을 통째로 빌려 서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진 식당 안에서 도진은 서윤을 위해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했고 서윤은 그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도진은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열며 평생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서윤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고 창밖에는 축복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길고 달콤했으며 그동안 겪어온 모든 시련과 아픔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성웅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강도진 회장이 주재하는 신년 경영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성금푸드의 대표이사가 된 한서윤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커피를 타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가 아니었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경영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그 모습은 직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비에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세기의 커플 탄생을 축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퇴근길 두 사람은 수행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그들이 처음 재회했던 성수동의 달빛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으로 꼼장어 한 점을 집어 도진의 입에 넣어주었고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행복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모습만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경영자이자 밤에는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중생활은 이제 비밀이 아닌 가장 눈부신 일상이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